그럼 조금 이제 아픈 질문을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총리님한테 매력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진중권 씨를 한번 찾아갈 걸 그랬어요.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분이 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번 좀 만나고 좀 평가를 하시지 그랬나. 자신 있으신 거죠? 그거야 뭐 사람에 따라서 꼭 진중권 씨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만나고 나서도. 그래도 이제 제가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려면 좀 더 성의 있게 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웃자고 한 얘기?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대선 출마에 관해서 이제 입장을 얘기할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송영길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좀 입장을 얘기해 주실 수 이제 있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준비를 해왔죠.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매사 그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들께 입장을 밝힌다고 할까, 공식화한다고 할까, 뭐 네. 그런 말씀하실 아직 뭐 공식화할 그런 네.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선출된 송영길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총리님은 이제 송영길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당원들의 뜻은 어떤 건지. 송 대표가 아주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분이죠. 그래서 당을 아마 열심히 잘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당 대표를 할 때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당을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또 선거도 그 당시 우리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연전 연패하던 재보선의 패배 사슬을 끊고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했던 네. 처지죠. 당을 잘 알고 아주 적극적이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민주당이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제 민심을 수용해서 변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약 한 달여가 지났는데요. 보기에는 당이 좀 변화한 것 같으신지. 그 이전에 이제 임시적으로 있는 지도부가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서로 잘 협력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 아닌가. 네. 이번에 최고위원들을 보면 굉장히 젊어졌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기풍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상당히 좋은 지도부가 탄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이제 최고위원 거의 대부분이 소위 친문 그런 계파로 분류가 됩니다. 뭐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대표는 또 송영길 대표는 또 그렇진 않단 말이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문자폭탄 관련해서도 송영길 대표는 다른 걸 다름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또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것도 소통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당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당내 민주화는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언로가 막히면 그러면 당이 활력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또 경청하는 그런 문화 또한 민주정당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문자도 받아본 적도 있고 또 전화도 받아본 적도 있고 합니다만은 당원이 수백만 명이 되는데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하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개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지도부는 지도부의 길을 가고 또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그래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걸 존중하는 문화만 있다면 그 과정에서 좀 이런저런 논란이나 불협화음이나 그런 것은 감내할 수준이라면 그런 건 용인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근데 이런 거 좀 지나쳐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좀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조금 못하게 되는 약간 움츠러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지도자인데 그런다고 해서 의견 표출을 자유롭게 못하면 그건 곤란하지요. 지도자라고 하기가 어렵죠. 왜 눈치를 봅니까? 모든 의견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죠. 이제 차기 대선 국면에서는 사실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홍영표 의원식 후보도 이제 당 중심의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선 공약도 후보 이제 당론으로 정해서 이제 추진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원래 그게 제 주장입니다. 네. 원래 민주주의는 정당 중심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집권하는 것은 개인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당과 개인이 함께 집권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대선 후보 선출 시점은 당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선출 시점을 좀 뒤로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어디까지나 당이 중심이 되어야 네. 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후보들 혹은 잠재 후보들은 선수 아닙니까? 네. 선수가 룰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이 정하는 것이지. 당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을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수용하는 게 저는 후보의 온당한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정책 관련해서 아까 미래시앗 통장 이것도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회초년생한테 힘이 되는 그런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인데 현금성 지원 이런 거를 좀 표를 의식하고 내놓은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표를 받고 싶지 않은 후보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정책을 얘기하고 할 때는 네.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이 수용하실지 네. 또 박수를 치실지 당연히 이제 고려하는 것이죠. 이 미래시앗 통장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아빠 찬스가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엄청난 상속을 받아서 쉽게 출발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말 그 고군분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또 결혼을 했어도 출산을 주저하는 한 원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고민 끝에 이 사회적 상속 제도 차원의 미래 씨앗 통장을 만들면 실현 가능하겠다. 네. 이제 당장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신생아에 대해서 적립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생아가 20세가 되었을 때 1억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사회적인 상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어떤 느낌인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이 너무 깊고 넓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누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 네. 경륜이 있고 또 많은 그 일을 해봤으면서 비전이 있는 네.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공감을 하셨어요. 네. 경륜도 많고 능력이 검증된 이제 일꾼이 총리님이시라고 네, 글쎄, 그렇게 이제 국민들께서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기를 네. 기대하는 게 저의 심정이죠. 제가 굉장히 행운합니다. 네. 김대중 총재님께서 젊은 인재들을 영입할 때 제가 그중 하나로 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연청 중앙회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장관으로 네. 발탁을 해주셨고 당대표 출마했을 때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를 총리로 기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진영의 이 세 분의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 제가 얼마나 행운납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검증을 받았다. 네. 이제 혹시라도 그런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신다면 준비된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죠. 그럼 조금 이제 아픈 질문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지율 조사를 하면 사실 이제 받으시는 평가만큼의 지지율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총리님한테 이제 매력이 없다 이런 직격 같은 비판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님이 매력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있으면 좋죠.
제가 그 진중권 씨를 한번 찾아갈 걸 그랬어요.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네. 매력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분이 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 한번 좀 만나고 좀 평가를 하시지 그랬나. 자신 있으신 거죠. 매력이. 아닌데 그거야 뭐 사람에 따라서 꼭 진중권 씨는 그렇게 네. 판단할 수도 있죠. 만나고 나서도.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려면 좀 더 성의 있게 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만나지 않아도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한 시민의 말씀도 매우 귀담아 듣고 그래야 될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넘겨야 될 경우도 있죠. 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그럼 사실 백신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상반기까지 1,200만 명 접종. 일단 4월 내 300만 명 접종은 목표를 이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화이자 1차 접종에 조금 차질이 생긴다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총리님은 이제 상반기 1,200만 접종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시. 문제가 없다는데 왜 자꾸 네. 시비를 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지켜보시지 않고. 네. 또 걱정이 되면 야, 그거 틀림없이 문제없이 잘 해라 라고 격려하면 될 일이지. 네. 왜 자꾸 시비를 거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우선 보여줬잖아요. 네. 4월 말에. 네, 네. 예? 이제 그 다음에 다음 그 목표가 6월 말에 1200만 명 아닙니까? 5개 제약회사의 백신을 지금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1차 접종을 언제 하고 2차 접종을 언제 하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고민을 국민 5천만이 다 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일을 대신 하라고 질병청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국민들 대신 고민하라고. 이제 직접 또 백신 수급 계획을 다 진두지휘하셨으니까 예, 그만큼 다 자신감 있으신. 그렇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확실하게. 이 백신과 함께 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부동산 문제인데 총리 재임 시절에 했던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있으신가요? 아니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당연히 아쉽죠. 우리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취했는데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서 또 경제 개혁, 경제 3법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라고 하는 위기 극복도 하는 노력을 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은 이 부동산은 사실은 온 국민이 관심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과가 다 가려지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죠, 저는.